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투자의 정석 호스트 김병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립에서는 총 4개의 주식, 재테크, 경제 이런 분류의 프립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초보들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프립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다들 첫 과제를 모두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간단하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사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선 클립은 운영되는 거를 제가 한번 안내 드렸지만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일 8시 30분 혹은 9시까지 호스트가 저겠죠. 하나의 경제 뉴스와 두세 개 정도의 경제 용어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퀴즈를 드리면 오후 7시까지 하셔가지고 그 뉴스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단어를 보고 인터넷 검색하시고 그 내용들을 카톡방이나 게시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게시글을 남겨주실 때는 꼭 그 링크 복사가 가능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사항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마 시간이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퇴근하는 시간이 다 다를 테니까 저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 뉴스와 단어들에 대해서 자정까지 개인 카톡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정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정답을 올려놓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그 날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건데 그 뉴스 분석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음날 출근하실 때 아침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주말부터는 해서 토요일에 제가 과제를 하나 낼 겁니다. 경제 뉴스를 스스로 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분석해서 코멘트를 다는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토요일에 내드려서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은 똑같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랜선 클럽 시작일로부터 2주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러 금요일에 시작해서 이번 주 주말을 제외하고 향후 2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17일 날 이 프립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톡방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든지 친절하게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한풀 꺾인 강달러 환율 1180원대 중반 횡보할 듯. 사실 쉬운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기사치고 쉬운 기사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과제를 수행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천천히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봤을 때는 강달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됐었는데 환율이 지금은 더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막 오를지 말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의 제목이죠. 일단은 환율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부터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환율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네이버 금융이라고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이버 금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다 볼 수 있는데 시장 지표를 누르시면 원달러 환율이 현재 지금 얼마인지가 뜹니다. 1187원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현재 이 그 진하게가 안 된 부분이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하게 된 부분이 제 코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라 함은 이 원달러 환율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여행 갈 때 그런 환율에 대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제 뉴스 보시면서 제가 조금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목매기 시작을 하시면
그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어렵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이런 거 볼 때도 막 단어 하나하나에 막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냥 문맥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뉴스도 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뭐 결제와 내고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시는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고달파질 거다. 그래서 어떤 맥락이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캐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경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현재 달러가 조금씩 상승해서 10월 1일자 기준으로 1,187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율이 7월부터 해가지고 1,140원, 30원대였는데 1,187원까지 거의 3달 사이에 50원이 뛰었죠. 굉장히 많이 뛴 겁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환차손을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이런 곳에 투자한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보통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른 거를 우리가 봤죠. 그럼 무슨 뜻이요?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하락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왜 그런지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글자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쓰지 못해서. 미국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미국 투자자고요. 해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자,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가 얼마를 챙겼냐? 1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가는데, 이 10달러를 환율 1,000원에 1달러당 1,000원에 환전을 해서 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달러니까 1,000원 곱해서 만원이죠. 근데 그 만원어치를 주식을 산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뭐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다 해서 이제 돈을 다시 환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환율이 갑자기 2,000원이 됐어요. 환율이 상승한 거죠. 환율이 상승해 버렸는데, 그러면 만원으로 2,000원짜리 몇 달러가 나옵니까? 10달러가 아니라 5달러로 바뀌죠. 이 사람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그게 무슨 뜻? 환차손입니다. 환차손.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환율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하기가 싫죠. 왜? 손해를 무조건 봐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한 30% 정도씩 빠졌는데, 그 빠지는 이유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빠지는 겁니다. 왜?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바꿔가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왜 이게 빠지고 이유를 찾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현금 보유나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을 미리 사두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 문장이 제일 어려우셨을 텐데, 이것도 똑같이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서울 외국 환중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를 모르셔도 되죠. 뉴욕 차액 결제 선물원 NDF가 어딘지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게 이거죠. 1개월 스와프 포인트가 0.6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기자들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기자들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사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스와프 포인트가 뭔지를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선물이라는 거를 간략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물이 뭐냐면 그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인가요? 드라마라고 봤을 때
그 주인공의 동생이 하나 있죠. 그 쌍문동의 서울대,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출신의 어떤 뭐 펀드 매니저인 것 같아요. 그분이 빚이 얼마였냐면 60억이 있다고 했었죠. 그분이 이제 그 주인공 이정재 씨가 그 동생분한테 너는 빚을 왜 60억이나 졌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동생분이 선물을 건드렸어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가 뭐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선물을 샀길래 60억이나 빚을 졌냐? 근데 이제 그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이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쳤을 때 그냥 제가 좀 적겠습니다. 죄송해요. 사과가 1,000원입니다, 지금. 이거를 A라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 내가 특정 시점 뭐 한 6개월 뒤에 이 사과가 하나당 2,000원씩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내 사과를 다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과까지 다 사고 싶은 거죠. 왜? 사과를 2,000원에 팔 수 있으면 수익을 많이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냐? B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B라는 사람한테 가는데 이 사람도 사과를 하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사과 가격이 1,000원인데 1,200원에 팔면 1,200원에 팔아라. 내가 지금 1,000원짜리 1,200원에 다 사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B는 뭐야 땡큐지 하고 1,200원에 다 판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 거래에서는 누가 이득을 받냐를 따져봤을 때 B가 이득을 받나요? B도 이득을 받습니다. 왜요? 1,000원짜리를 지금 1,200원에 샀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거죠.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이득을 받나요? 안 받나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과가 2,000원으로 정상적으로 갔다면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일단은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파니까 1,000원 더 얻는데 이 1,200원 주고 산 이 친구를 또 2,000원에 팔 수 있을 테니까 이득을 볼 텐데 만약에 사과 가격이 500원으로 줄었다면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500원으로 줄었다면 내가 미래에 500원이 될 거를 현재 1,200원 주고 산 거죠. 얼마 손해봤습니까? 7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원래는 A라는 사람은 500원만 손해를 보면 됐었는데 700원이란 손해를 그죠. 500원이란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700원이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선물 거래의 장점과 단점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거를 보통 이제 사과의 지금 가격을 이제 현물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미래 가격을 뭐 선물 가격이라고 봅시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이 1,000원과 1,200원의 사이에서 뭐 얼마가 부족합니까? 200원이 부족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A라는 사람은 현물 가격 1,000원에 20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B의 사과를 샀다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20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얘를 산 거죠. 그래서 B가 근데 난 1,200원이면 절대 못 주지. 1,500원에는 팔아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 5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의 이제 거래가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선물 거래처럼 환율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냥 같은 맥락에서 이해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스와프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쓰면 또 어려울까 봐 이거는 메모장에 좀 써놨는데 선물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는 스와프 포인트 플러스 현물 환율이 선물 환율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식으로 치면 1,200원짜리 사과는 1,000원짜리 사과에 200원에 더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프리미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더 줄 거냐. 공식을 바꾸면 선물 환율 빼기 현물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와프 포인트가 증가한다는 거 여기는 보지 마세요 지금. 스와프 포인트가 증가한다는 뜻은
스와프 포인트가 증가한다는 뜻은 선물 환율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주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써놨죠. 스와프 포인트가 상승할수록 현물 환율에서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니까 선물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야 돼서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와프 포인트가 0.65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게 하락인지 상승인지를 안 써놨기 때문에 제가 찾기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냥 스와프 포인트가 뭐 0.65원이 상승했다면 아마 상승한 걸로 플러스 0.65원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환율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갔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 개장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났는데, 자, 미 국채 금리, 벌써 어려운 게 또 나오긴 했네요. 자, 미 국가 채권의 금리가 급등을 했었나 봐요, 그죠? 급등세를 했었는데 멈추고 숨고르기 들어갔지만 위험 선호 심리는 여전히 부진하다. 무슨 소리야?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 국채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자산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이자를 굉장히 싸게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돈을 빌린 거죠. 회사가 회사의 돈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방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 국가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의 금리가 보통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자산인데, 위험 선호 심리는 뭐예요? 결국 주식에 대한 그 심리가 여전히 부진하다 이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멈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심리가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고, 뉴욕 증시는 모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하락을 했다. 이제 이런 배경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다른 자영업자나 우리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재난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 살리잖아요. 결국 그게 다 정부의 돈을 푸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푼 거를 이제 경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가만히 냅두면 그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경기가 과열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물가가 계속 상승하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하는 거죠. 거기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보통 뭐다?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여기 금리 인상을 시킨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경우에는 신흥국들과 단기적인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하락시키고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이 신흥국들에 대해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를 애초에 억제시키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경기를 현재 억제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안 되겠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자, 여러분들 미국이 2% 주고 베트남이 1% 줍니다.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당연히 미국 2%를 선택해야죠. 왜? 미국이 더 안전하면서 수익도 더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도 돈을 안 뺏기려면 신흥국들의 금리도 올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흥국들은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때문에 금리를 같이 인상하게 되면 경기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라고 내년까지 좀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연준에서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일부는 내년 초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 상승을 뜻합니다. 물가 상승이 높았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 초에는 안정될 거다. 미국 경제지표, 국채금리와 달러 간의 급등세를 멈추고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뭐 이렇게 하락했고, 이게 근데 왜 제가 대충 읽냐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미국 경제 지표가 어제자는 국채 금리와 달러가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했는데 내일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모레는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정확한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했으니까 앞으로 하락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간접적인 직접적인 의견을 내비추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많이 상승했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 국가 채권 10년물 금리, 10년물 채권이 뭐 1년물, 3년물, 10년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보유하면 몇 프로 주는 거, 5년 동안 보유하면 몇 프로 주는 거, 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채권은 보통 장기채라고 합니다. 그 채권의 만기가 긴 상품. 내가 이 돈을 장기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좀 끝도 없어가지고 무슨 맥락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적금 1년짜리랑 적금 10년짜리랑 뭘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10년짜리 채권이 더 리스크가 크니까 이자를 더 많이 줘야겠죠.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갔지만 여기 방금 같은 말을 써놨습니다. 실제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예단하면 안 된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주 연속 증가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코로나의 여파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실업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환율, 국채금리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 실업률이 4%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아직 미국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리스크를 이겨낼 건데 이 실업률이란 지표가 좀 나아지면서 경제가 이제 좋아진다는 쪽으로 바뀔 텐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 제가 여기 써놨을 텐데 이런 코로나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한 거잖아요.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양적 완화, 돈을 풀어놓은 거를 지금 걷어들이면 실업률이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왜? 실업률이 아직 개선되지가 않았으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실업률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실업률이 지금처럼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영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실업률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면 미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겠죠, 바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는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거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과열되었던 경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주가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과 펀드를 투자하고 있다면 결국은 언택트 위주보다는 온택트, 우리가 코로나 전의 삶에 무엇을 자주 사용했는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업의 실적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투자한 것처럼 투자했다가는 돈 다 잃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이 지금 좋지 않을 거예요. 왜? 작년처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적 위주의 그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온택트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사실 이 문장, 이 세 문장이 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 심리는 엇갈린 모습이다. 전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장에서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자는 그 투자나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370원 가량 샀다라고 적어놨는데 370원 밖에 안 산 겁니다. 370억은 그냥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금액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무조건 1,000억이 넘어가고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5천억 조 단위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370원 샀다는 거는 그냥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이죠. 환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에 완달러 환율은 강보합 출발한 뒤 1180원대 중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좋은 겁니다. 환율이 더 상승할 것 같다는 언론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코스피는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겠죠. 왜? 환차손을 보니까. 그래서 환율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1180원으로. 근데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앞으로 조금 이번 년 늦어도 이번 년 빨라도죠. 빨라도 이번 년까지는 앞으로 힘들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힘든 시장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싸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시고 작년처럼 이제 작년처럼 올라가진 않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고 미리 매수해 두는 것들을 좀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말만 듣고 막 아무 주식 사는 건 당연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저랑 대화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욕 3대 지수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는 약간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주들이 모여있는 지수라고 보면 되고 그럼 가치주는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치주에 대한 정의는 매번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 가치주의 그 단어의 맹목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전통적인 주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그 기업의 가치보다 가치가 낮은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하는데 그냥 전통적인 주식들,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미국의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미국의 다우존스는 30개밖에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표현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500개로 하자 해서 S&P 500개 기업, S&P라는 곳에서 500개 기업을 선정해서 하나의 지수화 시켰고 미국의 전반적인 대기업들의 추세를 나타냅니다. 나스닥 지수는 우리 아까 전통적인 기업들이 다우지수였다면 나스닥 지수는 좀 벤처기업과 기술주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을 의미하고 이제 이 안에서 FOMC라고 해서 1년에 8번의 정기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이제 매주 일요일 날 13시에 경제시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경제시황 강의를 일요일마다 들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주 일요일 13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FOMC가 있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스피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이런 것들의 기업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한 800에서 1000개 정도의 기업을 섞어가지고 지수화 시킨 겁니다. 지수는 또 뭐예요? 이렇게 가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코스피는 3019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3000선 아래로 하락하시면 주식을 좀 추가 매수하시는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 국내 증시 코스피를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3천억을 매도했고 이 3천억도 뭐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5천억 정도. 기관이 원래 가만히 있는 친구인데 5천억 정도 팔았고 개인은 7,600억을 샀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판 거를 개인이 다 받았다. 뭐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 125개 종목은 상승했고 23개 종목은 주가가 변하지 않았고 779개 종목은 하락했다고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뜹니다. 코스닥은 1000이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 983으로 많이 크게 하락했고요. 204개 종목이 상승했는데 1190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돈 벌기 어려운 시장에서 어렵게 주식을 하시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조금 더 관망하면서 이 주식시장을 즐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있구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 뉴스 분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